정부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여당 예. 야당이 아니고 좀 범정부 기구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뭐 여야와 상관없이 좀 네.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나. 사회적 합의에 들어가고 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런 교육 정책을 봐야지 네.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최재은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안 계셔서 네. 지난주엔 제가 없었고 네. 김재섭 비대위원은 참 오랜만이죠. 참 오랜만인데 저번 주에 저도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 잘못이네요. 네,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정치 현안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해달라 이런 부탁의 메시지를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냈는데 이 기본주택이 이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잖아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는 기본주택 자체에 대해서 워낙 반대를 세게 하는 입장이라서 아, 그러세요. 예, 이 4개 법안 뭐 협조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기본주택이 뭔지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기본주택과 관련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250만 호. 25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제 입지에 대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못 얘기하고 있다. 어디에 지을지. 어디에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 이게 민간인지 아니면 뭐 공공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뚜렷하지가 않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 찾아보니까 네. 주택도시기금 30조 원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들은 애초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약저축 상품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뭐 국민주택 채권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분양을 전제로 해서 쌓아놓은 돈이지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기금의 성격을 전혀 이제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말이 안 되고요. 30조 택도 없지만 어허. 그밖에 뭐 최신 금융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아파트 하나를 담보 잡아서 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출을 일으킨 거 가지고 또 다시 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폰지 사기와 굉장히 유사한 기법으로 뭔가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다단계죠. 예. 예. 사실 그래서 이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제 실효성도 없고 뭔가 대안도 좀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박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주택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원가주택 이렇게 내놨는데 기본주택과 굉장히 비슷하게 250만 호 숫자까지 똑같게 네. 공급하겠다. 그리고 부지도 없었고 예. 그 내용도 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SH공사 사장이 반값주택 얘기를 했는데 기본주택 중에서 분양형 기본주택의 한 80% 중에 한 20% 정도는 분양형으로 가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기본주택은 이제 그런 환매 조건부가 붙을 수가 있는데 싸게 사면은 이제 다시 공공에게 싸게 팔아가지고 싼 물건이 많도록 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환매 조건부가 없이 예. 처음 산 사람만 로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해가지고 잘 되지 않았던 건데 네. 기본주택을 베끼면서 좀 덜 베꼈다. 그래서 기본주택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계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기본주택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기본주택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 이익 환수제. 예, 네. 개발이익 환수법도 국민의힘 쪽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제 뭐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되고 의논도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이제 국토위 이제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뭐 이렇게 합의로 처리하기도 힘들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하자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고요. 네. 또 이런 내가 반드시 이런 부동산 공약들을 꼭 지키겠다. 예. 이런 후보자들의 그 실행력
네. 이런 것을 의지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두 분 양측에 아주 첨예하게 상충되는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판단은 청취자들께 사실이라 믿습니다. 자, 반박할 게 많긴 한데. 네, 뭐 네. 이게 오늘의 본 주제는 아니니까요. 네, 다음에 한번 이 주제가 되면 다시 좀 열띠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현안이 있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회사 주가 조작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이 왜 주목을 받느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떤 관련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최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 사건은 반드시 명백히 밝혀야 되는데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피해자들이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고 또 이 후보자의 그 배우자와 후보자는 부부 관계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잘못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네. 그 남편의 그 도덕성 이런 것도 뭐 후보자 부인뿐만 아니라 후보 자체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사실 이게 밝혀지면 저는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아주 큰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재섭 네.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반영이 된 내용이죠. 희망사항이다. 네. 네. 사실 이게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까지 가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것은 윤석열 후보 입에서도 직접 나왔어요. 뭐 처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본인이 법대로 그냥 저희가 다 절차대로 밟겠다라는 말을 한 바가 있고 캠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털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지금 그건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들을 거쳐왔었고 그 가운데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김건희 씨가 이에 관해서 연루가 되어 있는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밝혀지는 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앞서서 뭐 이게 뭐 지지율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나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역시 아주 전혀 다른 상충되는 의견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정책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오늘이 D-1이죠.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정책 얘기를 해야 할 아주 적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은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더 똑똑하시다고 들었어요. 학력고사 세대가 더 네. 많은 게 많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아, 사실인가요? 정말요? 그 소문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가짜뉴스 아닙니까? 예, 일단 광고 먼저 듣고요. 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교육 정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우선 우리 지금 세대, 다음 세대의 교육 정책 얘기하기 앞서서 두 분의 입시 경험을 살짝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실까요? 최진 저는 대변인님. 수능 세대고요. 네. 그 당시에도 수시 이런 이제 내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수능만 가지고 학교를 갔고 수능만으로? 예. 아. 그 수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수능만 가고 그게 학교마다 좀 달랐고 네. 저는 외고를 나와서 내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좀 불리한 그래서 손해를 좀 본 이런 상황. 그게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여러 번 바뀌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해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네.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직접 어떻게 보자면 정책의 이 수시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재섭 네. 비대위원 어떠세요? 저는 6차 그 교육 과정이었죠. 이제 수능이 막 500점 만점이던 시기에 대학을 갔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수시가 예. 먼저 선발이 되는 바람에 이제 수시 전형으로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기억들이 또 납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괜찮으셨어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힘들었죠. 많이 부담스러웠죠. 근데 당시 뭐 모든 입시가 다들 부담스럽겠지만은 네. 사실 한 번도 저는 이제 뭐 태어나서 뭐 논술이나 뭐 구술 면접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덜컥 이제 수시가 붙을지 몰랐는데 예. 뭐 붙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막 급하게 뭐 논술도 하고 구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수능 공부하다 말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조금 혼란스럽고 뭐 그랬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다행히 대학은 갔지만 네. 힘들고 뭐 혼란스럽고 했던 기억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 절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시고 아마 모든 그 수험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실 텐데 자 그렇다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또 학생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걸 겁니다. 이 유력 두 후보는 과연 어떠한 대학 입시 정책을 내놓으실 건가? 이 인식은 어떠신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면 최지은 대변인 어떻습니까? 네, 뭐 큰 방향에서는 뭐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그리고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네. 그리고 공교육만으로도 피로 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예. 이런 방향을 위해서 좀 실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 등용까지 대학 이후에 그 취업까지도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차별을 없애고 예. 공평성을 강조하시는데 이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측 가능성. 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뭔가 변화를 할 때는 해야지 뭐 대통령 후보자가 몇 대 몇으로 뭐 비율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구체성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으셨지만 김재수 비대위원은 어떻게?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예요. 사실 교육 정책을 이야기하기 앞서는 항상 그렇게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만 네, 그렇게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정시에 대해서 네,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데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대선 후보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제 교육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그런 이제 기대를 갖는 것 자체를 좀 후보 스스로도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입장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을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금은. 예, 지금은 대충 이제 수시가 70%, 정시가 한 30% 정도가 되는데 정시로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것이 뭐 급격하게 갑자기 내년부터 뭐 50%대 50%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이제 수시 전형에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시를 늘리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수시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커졌고 네.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유력 인사의 딸, 이렇게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이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면서 네. 젊은 세대들한테 이 수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신들을 많이 갖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작용으로서 정시 확대가 나는 건데 네. 저는 정시 확대된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수시 전형 가운데서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걸 미시적으로 조정해 가고 네. 악용됐던 사례들을 최대한 케이스화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이지 갑자기 어디서 그냥 대단한 정책들이 뚝 나온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갈 학생들이 볼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짠 매번 대선 때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 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 네. 그래서 뭐 대선 후보라는 것을 내세워서 새롭게 갑자기 무엇을 바꾸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다만 현재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미세 조정 이런 정도. 그렇죠. 그 증시의 비율을 조금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규모의 어떤 증액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5대5 정도가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5대5로 맞추는 방향으로 네, 조금씩. 네. 최지은 대변인 우선 이제 그런 원칙적인 방향성을 주셨는데 일단 수시 얘기부터 좀 하자면 안철수 후보는 수시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공약 상당히 그 정격적인 혁신적인 공약입니다. 김동연 후보도 수시를 축소하자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의 방향성도 조금씩 미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정시는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을 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게 뭐를 하든 좀 제로섬 게임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하든 조금 더 유리한 사람과 네. 뭐 손해를 본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를 폐지하고 아니면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연 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교 문제 풀이에 좀 주력하게 되니까 사교육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고 네. 수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부 기록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불신 네. 이렇게 좀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정시 40%, 수시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위원 자문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학부모 교수 대표, 청년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40, 60을 내놨어요. 아하. 정치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법안이 7월에 우리 얼마 전에 통과한 법안을 따르면은 네. 내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중장기 계획 10년간의 그 교육 정책을 짜고 거기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내는 것은 혼란만 좀 가중시키는 것이고 지금 뭐 대선 후보가 공약을 해도 네. 이걸 내년에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정부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여당 예. 야당이 아니고 좀 범정부 기구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뭐 여야와 상관없이 좀 네.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나. 그 말씀이 앞서 예.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는 그렇습니다. 말 속에 들어가는 네. 거죠. 사회적 합의에 들어가고 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런 교육 정책을 봐야지 네.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학종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 뭐 학교 활동이 아닌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학교 활동이 아닌 것을 아예 못하도록 네. 아예 그렇게 막아놨다고 해요. 그 공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그 학생부 기재에서 부모의 그 경제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더 확실히 차단되도록 이 뭐 부모의 뭐 배경이나 집이 얼마나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좀 네. 공정하게 학종을 만드는 것으로 추가로 좀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뭐 블라인드 네, 면접 방식과 그렇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후보라고 해서 확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뭔가 큰 틀의 사회적 합의 천천히 이렇게 이제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 이렇게 네. 뭐랄까 공격하거나 비난할 그런 공간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뭐 거의 그렇긴 한데요. 그렇죠? 교육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뭐 교육위원회 같은 사실 이제 옥상옥들을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 기구나 예. 제도를 만드는 건 예, 반대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 많았잖아요. 왜 네. 국가가 할 일들을,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해야 될 일을 왜 이렇게 밀러서 사실 이제 혼란을 주느냐라는 교육부가 비판 자체가 책임지고 많았고, 하자? 예, 아하. 책임지고 결단해야 될 일은 결단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가 말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바뀌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것도 정부가 책임지고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일을 어딘가 계속 옥상옥을 만들어서 위임하고 뭐 보류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도 옳지 않다고 보고 예. 뭐 합의 뭐 이런 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하나만한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정시 비율을 확대하자는 면에서 약간 부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정시가 좋기 때문에 확대하자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네. 정시도 정시 나름대로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시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슷하게 선택권을 보장하다는 의미에서 사실 양자를 좀 균일하게 가져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수시의 폐해들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들을 사실 어떤 식으로 악용됐고 어떤 식으로 폐해들이 있는지를 사실 어느 정도 대학들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죠.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예. 유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계속 미시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네. 경험적으로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럼요. 잠깐만요. 네. 일단 그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 측의 방향성, 이 수시의 공정성 문제, 그동안 드러났던 부모의 개입, 부모의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논문 같은 이러한 것들은 아예 항목에서 제외해 버리고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지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혹은 뭐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보는 수시의 공정성 확보 방안 혹시 있나요? 네, 어떤 걸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약간 네. 귀납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좀 뭐 계속 뭐 어렵다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몇십 년째 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예. 문제들은 분명히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좀 위험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은
대학들한테 자율권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대학 생각이 듭니다. 자율로? 예,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라벨링이 돼버려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했을 때 그것이 학력의 격차가 곧바로 노동 임금의 격차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국가도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굉장히 획일화된 기준들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각 대학들의 자체적인 기준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축소되다 보니까 네. 뭔가 최대한 회피하는 방식, 국가가 마련해온 기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입시가 좀 산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인재상들이 분명히 있고 학생들은 그에 맞춰서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약간의 자율성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교사의 자율성도 그렇고 대학의 자율성도 그렇고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못 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이 대학의 자율권들을 조금 보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어떻게 보자면 진보 보수 교육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국가가 조금 촘촘하게 규제나 기준 등을 정하고 관리해서 이 수시의 공정성을 좀 높여 나가자라는 그런 접근이신 것 같고요. 김재섭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안은 거의 보수적인 교육 정책, 대학 자유를 맡기자, 알아서 하도록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이 있겠고요. 들으시는 분들의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 이제 정시 부분입니다. 앞서도 이제 정시가 맞는 건 아니다라는 데는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정시 비율 확대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이제 나오시는 말씀은 정시는 결국 수능 성적 1.2점 차이로 갈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교육이 정시를 잘 볼 수 있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사교육이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뭐 특정 학군 지역의 학교들은 수능이 훨씬 더 많이 잘 나오고 이러한 어떤 과거 문제들이 또 다시 반복될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그렇죠. 예. 실제로도 정시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입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남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있고 예.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문제점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가 돼버리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험 자체로서 학생의 어떤 학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국가 내지는 교육부 내지는 어떤 시험 주최자가 공격받지 않는 형태로 문제들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방어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 함정 같은 건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히 요새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뭐 수능이랑 좀 다르지만 굉장히 지연말단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변별력만 그렇죠. 높이는. 변별력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교육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뭐 뭔가 정시를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정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율성이라는 문제로 좀 귀결되는 것이 정시 역시도 획일화된 기준,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적으로 그다음에 공격받지 않는 형태로 모든 대학 입시나 뭐 이 입시 제도 전체가 공격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다라는 탈을 쓴 형태로 획일화된 기준들을 강요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경직되고 또 그 기준을 잘 맞추는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특혜를 누리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라도 자율성을 좀 더 부과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정시는 자율성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숙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수능 뭐 수시 중에서도 뭐 정시 점수를 보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서 준비 3년 동안 잘 수능 준비를 했다가 동시에 뭐 다른 것도 준비를 했다가 해서 합산해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면 미국 방식이죠. 예,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그 대학들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보장돼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는 사실 기준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더 소수가 특혜를 받기 때문에 느슨한 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에 조금 더 분산되도록 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을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9750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시 확대는 과외나 학원, 즉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많은 이제 분들이 같은 공감과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최준 대변인, 이 정시 문제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뭐 저도 김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
비슷하게 생각해요. 예. 근데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네. 공약을 10월 21일 날 발표하시면서 네. 정시 비율 확대 조정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김재섭 의원님이나 저나 과연 그게 답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늘리는 건 맞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네. 장정 5대5의 기회 네. 균등을 주자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것 예. 때문에. 그런데 이 수능이 보통 이제 뭐 이 정시에 대해서 이 이유가 그 수시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수능으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고 어허. 아니면 사립고를 나왔거나 네. 아니면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거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능이랑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은 수능이고 예. 학종은 그 우리가 수시라고 말하는 그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아. 뭐 읍면 지역에 나와 있는 일반고 뭐 그래요? 이런 그 분들이 어디서 더 조사한 많아요.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 이미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예. 이거는 저희 그 선대위의 싱크탱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인용하는 건데. 어쨌든 뭐 출처는 있으시겠죠. 네, 네.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양극화, 뭐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수능이 더 안 좋았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교육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수능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일타 강사, 네. 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내면은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게 있죠. 그런 수업을 네네. 많이 듣다 보면. 예. 그래서 오히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교과서 밖에 있는 예. 거에 대해서는 아예 수능 시험을 출제하지 않게 한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좀 특목고 문제라든지 또 지방대 위기 이런 부분까지 교육정책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여쭤보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학 입시 중심으로 해서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